전설에 따르면 파프니르라는 이름의 난쟁이는 힘과 용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 덕분에 왕국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난쟁이들은 많은 불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야 했어요. 그들은 금과 귀중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파프니르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자유자재로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었죠. 노르웨이 장난의 신 로키에게 속은 파프니르는 탐욕과 아버지의 보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들과 보물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보물을 훔쳐서 찾기 힘든 사막 한가운데로 혼자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 파프니르는 거대한 용으로 변했어요. 그의 새로운 모습은 강력하고 무서운 거대한 뱀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마법의 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용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집 주변에 독을 뿌렸고 누군가 그의 금을 훔치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파프니르는 곧 시구르드라는 이름의 젊은 영웅에게 패배했어요. 파프니르의 전설은 가족이 탐욕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용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마법의 힘을 보여주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용이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TV를 켜거나 서점을 둘러보면 어딘가에서도 용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용처럼 생긴 다양한 생물들이 아시아에서 북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이야기에 묘사되어 왔어요. 대부분은 파충류의 몸, 날개, 그리고 발톱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특징은 입에서 불을 내뿜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을 뜻하는 드래곤은 거대한 뱀을 뜻하는 라틴어 드라코넴에서 유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과거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예를 들어 한 아시아 역사가는 기원전 4세기에 화석을 발견했고 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화석화된 스테고사우루스를 보면 왜 이런 착각이 들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길이가 9m, 키가 4m였고 장갑판과 스파이크로 덮여 있었어요. 나일 악어도 용으로 착각됐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다 자란 나일 악어는 5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심지어 몸을 땅에서 떼고 걸을 수 있고 몇몇은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아나는 호주에 사는 용처럼 생긴 도마뱀입니다. 덩치가 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독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고아나가 호주 버전의 용의 원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고래뼈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런 동물이 바다에서 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 크기를 고려했을 때 분명히 고래가 위험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고래를 거의 본 적이 없었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고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쉽게 용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용신화의 가장 흥미로운 원천은 사실 인간의 상상력이었을 거예요. 용에 대한 본능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큰 포식자들을 두려워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 용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두려움을 가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원숭이도 뱀과 큰 고양이에 대한 선천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특성과 신화를 결합하면 각 지역에 맞도록 적응한 용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법의 힘을 가진 파충류 동물은 인류 문명의 기원 그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당시 인간들은 온갖 종류의 생명체를 믿었어요. 그러나 모든 생명체의 신은 바빌론의 수호자 마르두쿠였습니다. 그 당시의 미술작품을 보면 마르두쿠는 뱀처럼 생긴 용을 옆에 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기분에 따라 착할 수도 있고 복수심에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용이 되기 위한 면접이 있다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질문은 불을 내뿜을 수 있느냐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용이 목을 손상시키지 않고 불을 내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몇 가지 방법을 연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폭탄 먼지벌레를 연구했습니다. 이 별난곤충은 배 안에 실제로 뜨거운 물질을 담을 수 있어요. 일단 무언가가 이 벌레를 방해하면 불타는 듯 뜨거운 화학물질을 뿜어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실제로 불을 쏜 것은 아니지만 뜨겁기 때문에 충분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용이 같은 효과를 내려면 목에 비슷한 분비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출처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 거예요. 파푸니르의 이야기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은 인간도 용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용이 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들은 심지어 용이 일생 동안 거쳐야 하는 일련의 단계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부화에서 시작돼요. 용은 알 껍질을 안에서부터 먹어 치우면서 알을 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 용 전문가들이 윈링 단계라고 부르는 갓 부화한 용이 됩니다. 아직 작고 약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꽤 잘 돌볼 수 있어요. 용의 나머지 일생은 매우 평범해요. 다 자란 용이 있고 늙은 용이 있죠. 용의 일생은 황혼기에 이르면 끝납니다. 어떤 자료들은 용이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용의 삶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도 해요. 단지 다른 유형의 영적인 존재로 넘어가는 거죠. 용은 많은 다른 것들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것은 용의 기원에 따라 다릅니다.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용이 행운, 힘, 그리고 부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영국에서는 강력한 전사가 되려면 먼저 용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국기에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웨일즈의 국기는 녹색과 흰색 바탕에 커다란 붉은 용이 있어요. 서양 이야기 속의 용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종종 사악하고 복수심이 많은 것으로 그려집니다. 용과 관련된 또 다른 신화는 금과 보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탐욕스러운 기질은 용이 보물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 임무를 맡은 용은 호빗과 해리포터 시리즈와 같은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용의 마법 능력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용은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진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어떤 용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용은 지혜로 유명해졌어요. 고대 문헌에 나오는 많은 용들은 날거나 형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몇몇 실제 동물들은 용과 닮았기 때문에 드래곤이 들어간 이름을 얻었습니다. 5,000개 이상의 아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드래곤플라이, 잠자리처럼 말이죠. 중세 유럽인들이 잠자리를 사악한 곤충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잠자리는 사람들의 눈과 입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정말 끔찍한 일을 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곤 했죠. 하지만 신화 속의 용과 가장 닮은 생물은 플라잉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파충류 날도마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숲지역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 날개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갈비뼈의 일부가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나무 사이의 공간을 통해 점프할 수 있도록 여분의 피부를 지탱해줍니다. 또한 그런 날개는 밝은색이고 갈색 몸과 대조를 이룹니다. 일어나세요! 빅토리아 시대의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19세기의 전형적인 런던 사람인 다프네를 소개합니다. 그녀와 남편 존은 평범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에요. 21세기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일찍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22세 이전에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춥지 않았다면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다프네와 존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석탄 벽난로와 철제 격자가 있는 빅토리아 스타일 중앙난방이 없었어요. 그것을 가진 부유한 계층조차도 벽난로를 잘 켜지 않았어요. 그런 난방은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다프네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지 않게 보호해준 유일한 건 낡은 양탄자예요. 네, 맨발로 바닥을 밟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실내 환기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모든 집은 공기가 꽤 탁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모든 고약한 냄새가 밖으로 나가도록 밤새 창문을 열어두라고 권했습니다. 다프네는 보통 혼자 일어나고 남편은 공장 노동자여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노커 어퍼의 서비스를 이용해요.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거리를 돌아다니며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시계를 대신한 매우 경제적인 대안이죠. 매일 아침 입식 임시 샤워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 다프네가 필요한 것은 그릇, 개수통, 천조각 그리고 비누예요.
아침 일과를 덜 스트레스 받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뜨거운 물 한 주전자입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의 비누는 차가운 물에서는 거품이 나지 않았어요. 더 쉽고 춥지 않기 위한 요령은 몸을 한 번에 한 부분씩 씻는 거예요. 미용 루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네일 살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있었다고 해도 노동자 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을 리가 없어요. 장밋빛 분홍색 손톱과 부드러운 피부는 게으름의 상징으로 전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 여성들은 손톱에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룩이나 울퉁불퉁한 선이 없어야 하고 손톱은 타원형이어야 하며 손톱 색깔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귀족 여성들은 잡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손에 레몬을 사용하는 반면 다프네와 같은 노동자 계층 여성들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돼지기름을 사용했어요. 다프네와 다른 많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집에서 일했어요. 아니요, 매일 여러 차례 줌콜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바느질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잠옷을 입은 채 집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아내와 달리 조는 공장에서 16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데 빅토리아 시대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변호사였다면 일을 덜 했을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요. 상류층 신사들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곤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택시를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조는 매일 6km를 걸어서 출퇴근해야 했어요. 택시 대신에 말이 끄는 마차들이 있었지만 서스펜션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고 좌석이 좁고 불편했습니다. 말이 끄는 옴니버스도 있었지만 말이 갑자기 멈추면 승객들이 쉽게 도로로 내던져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존처럼 아침을 거르거나 가기 전에 급하게 무언가를 집어들고 집을 나서시나요? 그렇다면 빅토리아 시대의 노동자들과 공통점이 있네요. 그들의 아침 식사는 종종 일하는 곳이 얼마나 먼가에 달려 있었어요. 만약 걷기 쉬운 거리라면 가족과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침 식사는 꽤 빨랐고 변변치 않았어요. 전형적인 노동자 계층의 빅토리아식 아침 식사에 대한 퀴즈를 낼게요. A. 스무디를 곁들인 아보카도 토스트. B. 크루아상과 카푸치노. C. 빵과 거품이 나는 보리로 만든 음료. 네, 빵 아니면 죽이었고 지역에 따라 맥주로 알려진 보리 음료는 힘든 하루를 견디기 위한 필수적인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보너스로 요리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선호했고 게다가 커피와 코코아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존에게 마차에서 물이 튀었어요. 그냥 가서 갈아입어야지. 꽃향기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셔츠를 입어야지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꽃향기 유연제 같은 건 없었어요. 아내 다프네 또한 세탁기나 유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빨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빨래를 싫어했던 주된 이유는 기본적인 절차가 3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분의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빨래를 시켰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집에 뜨거운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빨래를 위해 물을 데울 때마다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엌에 그럴 공간이 없었어요. 빨래는 까다로운 세탁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항상 옷에 꿰매야 할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옷을 물에 담가뒀습니다. 토요일은 전형적으로 빨래를 담가두는 날이었어요. 이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진흙과 같은 일부 물질은 물에 쉽게 용해될 수 있었지만 다른 물질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얼룩 제거제는 세탁용 소다였어요. 월요일 아침 옷은 흠뻑 젖었고 세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깃처럼 때가 많은 곳에 비누를 사용하지만 비누는 꽤 비쌌어요. 그 다음에는 빨래통에 넣어 돌리고 짜고 말리기 위해 널었어요. 그러면 화요일에는 다시 그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면에 적용되며 양모의 경우는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코르셋 같은 섬세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꽉 끼는 코르셋은 빅토리아 시대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꽉 끼는 코르셋을 정기적으로 입어야만 날씬한 허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성들은 그것을 패션으로 입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의사들은 코르셋이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고 내부 장기를 올바른 위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프네는 코르셋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코르셋을 만들 수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옷의 색깔은 때때로 세탁에 의존했습니다. 중요한 건 흰 옷은 밝은 색의 옷보다 더 잘 끓이고 표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필요하면 쉽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흰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진한 색깔을 입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연한 버전의 빨간색인 분홍색은 강하고 남성적인 색조로 여겨졌고 남자아이들의 색깔이었습니다. 소녀들은 대신 파란색을 선호했어요. 1940년대쯤에 상황이 바뀌었고 분홍색은 소녀들과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프네는 종종 분홍색과 파란색 옷을 만들고 다른 재봉사들처럼 일주일에 약 10실링을 벌었어요. 이 돈으로 다프네는 6실링의 일주일 임대료를 쉽게 지불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음식이나 필요한 것에 쓸 수 있었어요. 1실링이면 일주일 동안 충분한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빵 5덩어리도 1실링, 즉 12펜스 정도였어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은 1실링이면 약 8kg의 채소를 살 수 있었습니다. 석탄 한 포대도 약 1실링 정도였어요. 이제 왜 다프네와 조니 벽난로가 없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을 태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1실링이면 새 옷을 살 수 있었는데 옷이 마차 때문에 물이 튀긴 후에 격렬한 세탁 과정을 견디지 못했을 경우에 말이죠.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영국 최초의 공중화장실은 1851년에 등장했고 그 해에 만국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화장실에는 보통 S자형 파이프가 있었어요. 그 목적은 냄새를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나쁜 냄새가 코에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에 위험하다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뉴욕시티, 빅애플, 잠들지 않는 도시, 허드슨 강가의 홍콩,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 뉴욕. 너무 멋진 도시라 이름을 2번씩 반복해요. 네, 그만할게요. 여러분은 이 도시를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빛과 화려함은 말 그대로 그저 가면일 뿐입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적 건물로 가득 차 있고 가장 독특하고 유명한 타워가 있는 곳이에요. 뉴욕이 또한 가짜 건물들의 선두주자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멋진 사실은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제 버킷리스트에 추가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가짜 건물들이 뉴욕 전역에 있는 걸까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이고 그 도시를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요 지역에 많은 산업 구조물과 건물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뉴욕은 디자인과 건물들로 매력적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 가게나 핫도그 가판대 바로 옆에 산업 구조물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설계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 생각했고 그 산업 인프라를 가짜 건물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와 너무 잘 어우러져 눈에 띄지 않아요. 현관문, 실제 창문, 심지어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매력적인 발코니가 있는 평범한 아파트나 주택 단위처럼 보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건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가짜 건물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유명한 가짜 건물 중 하나는 브루클린에 있습니다. 58 조랄몬 거리에서 여러분은 매우 전형적인 동네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건물들 사이에는 다른 건물들보다 약간 더 깊이 그늘을 가진 벽돌 건물이 서 있어요.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주변 건물들과 잘 어울려요. 검게 가려져 있는 것만 제외하고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물이 비디오 게임에 나오는 글리치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뉴욕이 매력적인 도시로 여겨지기 전인 1847년에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일반 건물로 지어졌지만 1908년에 가짜 건물로 개조됐어요. 들어가 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만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지하철 환풍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주변 건물에 비상구 역할을 해요. 사실 뉴욕 전역에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하철 환기구를 위장하기 위한 많은 가짜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브롱크스 브루크너대로 415번지까지 이어지는 이 타운하우스는 인테리어 건축 회사인 스위처 그룹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58 조랄몬 거리에 있는 것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뉴욕 전력회사의 변전소를 숨기고 있어요. 도시는 고전압 전기를 더 낮은 전압으로 감소시켜 지역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변전소가 필요합니다. 국내 한복판에 이런 건물이 생기는 건 사람들을 브롱크스로 끌어들이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타운하우스 외관이 완벽한 위장술인 거죠. 이 가짜 건물 중 일부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여 오히려 눈에 확 띕니다. 맨하탄 사람들은 멀리 스퀘어의 구조물을 완전한 실패로 묘사합니다. 많은 재설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거친 후에도 결과는 여전히 아름답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그것을 콘크리트 상자에 비유합니다. 유리가 없는 창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건물이 이웃의 다른 건물과 잘 섞이지 못하게 해요. 어쨌든 평범한 지하철 환기 시설보다는 낫겠죠. 방문해서 버킷리스트에서 지워야 할 장소가 너무 많아요. 만약 중국에 사신다면 중국을 떠나지 않고도 전 세계의 많은 상징적인 도시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복제 도시들은 90년대 초에 중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원했어요. 지역 음식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외국에 있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중국의 광둥성에는 오스트리아의 역사적인 알프스 마을 홀슈타트의 복제 마을이 있어요. 진짜 홀슈타트는 수백 년이 된 가장 매력적인 곳 중 하나예요. 홀슈타트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중국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짓는데 9천억 원이 더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파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문화는 파리로 가는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싶게 만들어요. 티엔도청의 주민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도시는 스카이시티로도 알려져 있고 파리의 상징적인 에펠탑과 섬뜩할 정도로 닮은 복제품과 파리의 시각적 매력에 맞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매력을 깨뜨리는 주요한 것 중 하나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농지예요. 그곳에는 거의 아무도 없고 거리는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전혀 파리답지 않아요. 그래도 거리를 따라 흩어져 있는 멋진 분수와 조각상을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질 거예요. 빨래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심지어 나무 위에도요. 그림 같은 분수대는 말라 있고 많은 아파트는 비어 있습니다. 일부 가게들만 영업을 하고 있어요. 비록 가짜 도시처럼 보이지만 진짜 도시예요. 다른 곳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마을에서 2시간 거리에는 파리의 퐁 알렉상드르 3세의 또 다른 버전이 있고 런던의 타워 브릿지에 복제품이 있는데 타워가 2개가 아닌 4개예요. 많을수록 좋죠. 이탈리아를 닮은 곳도 방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플로렌시아 빌리지는 다양한 상점들이 있는 아울렛 몰이에요. 좋은 점은 이것이 이탈리아 개발자에 의해 이탈리아 마을의 정수를 표현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분수, 운하, 모자이크 등이 있어 적절한 미학을 제공해요. 2011년에 시작됐고 많은 이탈리아 브랜드와 영국, 미국, 중국 브랜드를 가진 200개 이상의 상점이 있습니다. 매우 인기가 많아서 하루에 10,000명에서 25,000명 사이의 방문객을 맞이하죠. 중국에는 또한 유자푸 금융지구라고 불리는 미니 맨하탄을 닮은 복제 도시들이 있습니다. 개발자의 목표는 이곳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록펠러, 링컨 센터와 같은 올바른 랜드마크로 완성되었지만 프로젝트는 2019년에 중단됐고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자갈이 깔린 거리, 빅토리아 시대의 집들과 식당이 있는 전형적인 영국 마을 템즈타운도 있어요. 이곳은 상하이를 떠나지 않고 유럽 생활의 판타지를 재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또한 풍차와 유명한 운하가 있는 암스테르담의 일부 요소를 가진 네덜란드 도시도 있어요. 심지어 네덜란드 해양박물관과 같은 몇몇 랜드마크까지 모방했습니다. 여기 보너스 이야기가 있어요. 레바논에서 가장 날씬한 건물은 분쟁으로 지어졌습니다. 불평등한 땅을 물려받은 두 형제의 이야기예요. 형제 중 한 명은 아주 가느다란 모양의 땅을 얻었고 형제의 멋진 땅을 질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쁘지 않았어요.
두 땅 모두 베이루트의 활기찬 동네에 있고 지중해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두 형제가 땅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건 당연했어요. 더 나은 땅을 가진 형제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 분명했죠. 다른 형제는 무언가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는 가장 넓은 곳이 4m, 가장 좁은 곳이 50cm밖에 안 될 정도로 날씬한 건물을 지어서 형제가 지은 건물의 시야를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은 1954년에 지어졌고 지역의 주민들은 그것을 원한의 건물이라고 불러요. 이상한 건 그 장소가 한때 많은 지구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를 방문할 수 있는 세계 일주 여행권에 당첨됐어요. 신나겠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인생에서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랜드마크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 파리, 사랑의 도시. 현대인의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없는 도시를 상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물론 에펠탑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에펠탑의 건축가인 구스타브 에펠은 1889년 세계 박람회 동안 그것을 전시하도록 의뢰받았어요. 소위 철의 여인은 20년 동안만 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철거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탑 꼭대기에 세워진 안테나가 무선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탑이 철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철의 여인은 철제입니다. 시간과 파리의 악천후로 인해 철은 악화됩니다. 녹쓰는 거죠. 그리고 이 녹은 쇠가 약해져 금이 갈 정도가 돼요. 만약 순수하게 철로 만들어진 탑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한 에펠 앞에서 크루아상을 먹는 셀카는 더 이상 없겠죠. 당연히 프랑스 당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 전체를 수리하는 대신에 그저 녹에 덧칠을 하고 있죠. 다음 방문지는 아름다운 로마입니다. 방문할 곳은 짐작하셨을 거예요. 콜로세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검투사들은 그곳에서 쇼를 하곤 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많은 고대 기념물들처럼 콜로세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설된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혹독한 날씨에 노출되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주로 눈입니다. 콜로세움에 눈이 내리면 차가운 물이 바위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부풀게 돼요. 음료수 캔을 냉동실에 넣으면 바닥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로마에서는 눈이 드문 일이지만 드문 영하의 기온도 콜로세움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어요. 날씨를 통제할 수 없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밤 비행기를 타고 독특한 타지마할에 도착합니다. 사진보다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매혹적이에요. 타지마할은 현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이 기념비는 164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는 선물로 깨끗한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었죠. 흰 셔츠를 입고 집 밖에만 나가도 더러워지는데 4세기 이상 존재해온 야외 기념물을 상상해보세요. 타지마할은 야무나강 바로 옆에 있는 아그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년간 그 지역은 매우 오염되었습니다. 이 모든 오염은 타지마할을 파괴하고 있어요. 인도의 대법원은 수년간 이 사건을 맡아왔으며 이 기념비가 녹색과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계자들은 지방정부가 타지마할을 완전히 복구하거나 폐쇄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나쁜 건 파괴하는 거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서둘러 복구하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6대 불가사의만 남게 될 거예요. 아, 드디어 남아메리카에 도착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산이 많은 나라 페루에 와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약간 어지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추픽추의 매혹적인 잉카 유적은 볼 가치가 있어요. 그 도시는 해발 2100m 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잉카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마을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곳은 매년 약 44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여요. 하지만 규제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 또한 서서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과잉 관광의 희생자일지도 몰라요. 평범한 날에도 상당히 붐비는 모습이에요. 돌로 만든 마을이고 돌은 꽤 저항력이 강하지만 침식을 겪지 않을 수 없어요.
인공 또는 기상에 의한 침식이죠.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목록에서 확인해야 할 돌기념비가 또 있습니다.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네, 스톤헨지예요. 영국 월트셔의 평화로운 언덕에 위치한 스톤헨지는 5,000년 이상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만약 유일한 원인이 침식이라면 사라지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995년 이래로 영국 당국으로부터 남동쪽과 남서쪽 영국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을 건설하자는 여러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터널이 스톤헨지 아래를 통과하고 그 기초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제안된 이후로 지역 지지자들은 이 기념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세이브 스톤헨지 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이 터널과 같은 사업이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아, 이집트. 이번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멋지게 여행합니다. 낙타를 타고요. 물론 사진 촬영을 위해서죠. 그런데 왜 여기에 왔냐고요? 대스핑크스를 확인하러 왔어요. 코가 부러진 거요. 스핑크스도 아주 옛날에 지어졌습니다. 4,000년 전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재료였던 석회석을 사용했어요. 현재 일부 연구원들은 위험한 날씨가 스핑크스의 석회암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석회암은 매우 구멍이 많은 종류의 암석이기 때문에 물이 쉽게 그 안으로 침투하여 침식이 더 강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물은 아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와 달리 대스핑크스는 기반함에서 직접 조각됐어요. 그리고 기념비 바로 아래에는 강 바닥이 있는데 이것도 스핑크스로 침투해서 기반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집트에 앞으로 몇 세기 동안 많은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래요. 사해 깊은 곳으로 잠수할 예정이에요. 수영복 챙겨 오셨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물속에 소금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물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해가 바다보다 소금기가 10배 더 많다는 거예요. 사해가 실제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호수의 수위는 매년 1.2m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주요 지류 중 하나와 관련이 있어요. 지류는 훨씬 더 큰 수역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은 천연수가 그리 풍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방당국은 작은 지류들을 기본적인 생활용수로 전용하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어서 사해는 현재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를 방문할 차례예요. 지금쯤 이 여행을 이해하셨다면 방문할 랜드마크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구리색이었습니다. 산화로 인해 녹색으로 변했죠. 뉴욕의 혹독한 날씨에 계속 노출된다면 누구든 녹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연구원들은 대기오염이 산화 과정을 가속화시켜 자유의 여신상의 수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뉴욕시는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요. 바라건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동상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이번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웠나요? 우리가 계속 이 장소들을 방문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 괜찮다면 엄밀히 말해 에펠탑에서 살 수도 있어요. 구스타브 에펠은 건축물 맨 꼭대기에 자기만을 위한 개인 아파트가 있는 걸 특징으로 탑을 디자인했어요. 필요한 모든 가구들이 있는 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남겨뒀죠. 요즘 그 아파트에는 에펠과 그만큼 유명한 친구인 토마스 에디슨 2명의 마네킹이 살아요. 탑 꼭대기까지 가는 티켓을 구매하는 관광객들은 아파트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을 거예요. 트라팔가 광장을 지나가다 보면 가로등 기둥 아래에 런던에서 가장 작은 경찰서가 숨어 있어서 분명 못 보고 지나치게 될 거예요. 1926년에 이곳에 배치된 이유는 경찰관들이 공공집회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곳에서 꽤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런던 경찰국 직통 전화선도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청소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걸레를 제외하고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뉴욕에서 가장 바쁜 역 중 하나인 그랜드 센트럴역에는 여행객을 위한 숨은 멋진 액티비티가 있어요. 아넥스라는 비밀 공간에 테니스 코트가 있죠. 이곳은 옛날에 녹음실에서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주최되곤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벤더빌트 테니스 클럽으로 알려져 일반인들도 방문할 수 있어요. FLC와 마찬가지로 프로듀서 사무엘 라이오넬 록시 록사펠은 뉴욕시의 라디오시티 뮤직홀에 자기만을 위한 숨은 아파트를 디자인했어요. 지금은 록시 스위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를 아르데코 스타일로 꾸며달라고 요청했었죠. 금박으로 덮인 6m 높이의 천장과 바닥에서 천장까지 고급 청 커튼이 있는 벽이 특징이에요. 요즘은 라디오시티 공연자들과 VIP 손님들만이 그곳을 방문할 수 있어요. 임대도 가능하겠지만 가격이 아주 비싸대요. 로마의 가장 잘 알려진 상징인 콜로세움은 지하에 비밀 터널이 있어요. 옛날에 고대 로마인들은 사자, 호랑이, 코끼리, 곰과 같은 야생동물들을 가두어 검투사와의 싸움과 다양한 종류의 오락에 사용하기 위해 이 통로들을 사용했죠. 콜로세움의 배관 시스템과 함께 2010년부터 방문객들에게 개방됐어요. 식수대와 화장실까지 갖춘 당시로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발전이었어요. 이런 비밀 터널의 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방문객들의 엄청난 통행량을 고려할 때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믿었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는 102층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비밀 103층이 있어요. 그곳에 가는 방법은 102층에 위치한 숨은 계단을 통해서예요. 하지만 주로 건물의 엔지니어들이나 가끔은 유명 인사들이 이용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103층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캡슐로 이어져요. 이곳은 건물의 유명한 돔이에요. 가장 유명한 미국 랜드마크 중 한 곳에 미스테리한 비밀의 방이 있어요. 현재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러시모어 산에 있는 에이브럼 링컨의 머리 뒤에 비밀의 방이 있어요. 독립선언서와 헌법과 같은 미국 역사와 관련된 유물과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 이 중요한 문서들이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러시모어 산에 있는 방은 오늘날까지도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공원 경비원들을 위한 비디오 게임방 같은 건지도 몰라요. 아님 말고요. 기원전 2550년에서 2490년 사이에 완성된 기자의 피라미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마지막 남은 유적이에요. 이집트 제4왕조 파라오 쿠프를 위한 휴식처로 건설된 이것은 대화랑 왕의 방, 여왕의 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여기서 비밀의 방이 발견된 만큼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제 머리처럼 빅보이드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공간은 거의 30m나 돼요. 공간의 주요 목적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은 거대한 구조물을 짓기 위한 내부 경사로로 사용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신데렐라 성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의 주요 명소로 매직 킹덤이라는 구역에 있습니다. 신데렐라 스위트라고 불리는 숨은 방이 있어요. 이 스위트룸은 원래 월트 디즈니와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그는 1966년에 세상을 떠났고 완성된 걸 보지 못했죠. 마침내 2006년에 완성되었고 그 이후로 디즈니가 초대한 방문객들에게만 제한된 횟수로 개방되었어요. 숨은 역이 그랜드 센트럴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에는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기차역인 밀라노 중앙역이 있어요. 32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매일 이 벽을 지나가지만 그중 대부분은 왕실 대기실로 설계된 세련된 공간인 왕실 별관으로 이어지는 역의 벽 옆에 닫혀있는 문을 눈치채지 못해요. 별관은 호화로운 가구, 대리석 스타일의 모든 게 왕실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고 2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2개의 큰 홀이 특징이에요. 심지어 자유의 여신상에도 숨은 방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맞춰보세요. 동상의 횃불 속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1916년에 완전히 폐쇄된 이후로 일반인들에겐 출입이 금지됐어요. 사람들이 파노라마 뷰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게 2011년 이곳에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로마의 다빈치 공항에 위치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상은 1960년에 처음 공개됐어요. 이게 최근에 수리됐죠.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 중 한 명이 불가사의한 걸 발견했어요.
조각상 중간 어딘가 약 9m 높이의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서 2개의 양피지가 발견되었어요. 고전 라틴어로 쓰여진 첫 번째 문서에는 현재 공항이 있는 지역의 역사가 적혀 있었어요. 다른 하나에는 동상의 개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죠.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대법원에는 사무원, 비번 경찰관, 그리고 다른 대법원 직원들이 농구를 할 수 있는 비밀 스포츠 시설이 있어요.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한 코트는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코트라고 불려요. 잠시 드리블 좀 할게요. 디즈니랜드의 클럽 33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테마파크의 뉴 올리언스 스퀘어 구역에 있어요. 이 전용 클럽은 단 500명의 회원이 있으며 1967년에 개장되었어요.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후원자들을 접대할 목적이었죠. 장식들은 월트 디즈니와 그의 아내가 제공한 것들이에요. 이곳의 서비스는 비싸요. 회원들은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나중에는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해요. 클럽 입구는 33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금판 하나가 출입구 뒤에 숨어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2014년에 클럽은 새 단장을 했어요. 입구를 훨씬 더 비밀스러운 곳으로 옮겼지만 사람들은 원래 위치에서 옛 입구를 볼 수 있어요. 뉴욕시 공공도서관에도 숨은 아파트가 있어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공공도서관 위에 위치한 숨은 방에 머무를 수 있어요. 요즘은 벽장이나 빈방이 대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중 일부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워싱턴 하이츠 지점의 54억짜리 아파트 개조 프로젝트처럼 말이죠. 낡고 먼지가 많은 348제곱미터의 공간을 청소년 전용 공간과 성인 교육 프로그램용 공간까지 갖춘 기술센터로 탈바꿈시켰어요. 멋지네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방문객 여러분. 기묘한 전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오싹한 경험이 될 거예요. 이 사진들은 마녀 사브리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걸요. 이제 이상한 터널로 뛰어들 준비가 됐다면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사진은 1900년대 벨파스트로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리넨 공장에서 일하는 15명의 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15명에게 손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면 30개 맞는 거죠?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여자들의 손이 아닌 여분의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팔짱을 끼고 팔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채 줄을 서 있어요.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여자가 한 손을 엉덩이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을 옆에 두고 있어요. 엄청난 바나나인데요. 하지만 이 미스테리한 발톱 같은 손은 그녀의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같은 줄의 반대편에 있는 소녀의 어깨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한 세기가 지났지만 이 사진은 2016년 4월 29일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어요. 린다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이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린다는 어깨에 손이 올라와 있는 소녀가 자신의 할머니 엘렌 도넬리라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절대 언급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사진이 디지털로 개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외로운 손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때는 포토샵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편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비록 사진에 여분의 손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원치 않은 물건이나 사람을 간단히 가위로 잘라내는 건 확실히 가능했어요. 사진 작가들은 사진에 넣고 싶은 걸 연필이나 수치로 그리곤 했어요. 또한 여러 개의 원판을 합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이 하나 더 있어요. 스냅 촬영이 1900년대에 이미 존재했었지만 몇몇 사진 작가들은 여전히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긴 노출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동안 뒤에 있던 여자가 처음에는 엘렌 위에 손을 얹고 나서 팔짱을 끼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사진은 카메라의 오랜 노출 시간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망친 게 아담스 가족과 살았던 걸어다니는 손이 아니었다고 안심해도 돼요. 두 번째 사진, 두 손 사이에 빛나는 환영을 들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마법은 진짜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시켜 미안해요. 왜냐면 그녀가 하고 있는 건 엑스펠리아무스 주문이 아니에요. 사진 속 여성은 프랑스 태생의 마르테 베로고 나중에 이름을 에바 캐리어로 바꿨어요. 1886년에서 1943년까지 살았죠. 그녀는 사기꾼 영매였어요. 저승으로 넘어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고 교령회 중에 그들의 영혼을 물질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당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영매들은 자신들의 교령회 중에 표준적인 절차를 따랐어요. 집중하는 척하기 위해 방에 설치된 옷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액토플라즘을 불러내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요. 액토플라즘은 세포 생물학의 맥락에서 사용된 게 아닐 때는 영매의 몸에서 나온다고 믿어지는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게 얼굴, 손 또는 심지어 환생으로 불려온 사람들의 전체적인 몸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에바 캐리어는 가짜 액토플라즘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씹고 잡지와 신문에서 얼굴을 오리던 사기꾼 영매였어요. 1912년 독일의 초심리학자 알버트 폰 슈랭크 노징이 찍은 이 사진은 그러한 기만적인 교령회 중 그녀가 활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안다고 해도 이 사진이 소름 끼친다는 건 변하지 않죠. 하지만 사진 자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건 자기가 진짜라면서 셜록 홈즈 미스테리 시리즈의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 경과 같은 거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서 코난 도일 경과는 달리 그녀의 퍼포먼스가 마술사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루셔니스트이자 탈출 예술가인 해리 후디니는 속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기쁠 거예요. 세 번째 사진에 있는 이 올빼미들은 호그와트 올빼미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입학 허가서를 가져다 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진은 1920년대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 밖에서 찍혔어요.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은 아주 먼 1515년에 휴 올덤이라는 사람에 의해 설립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이상한 올빼미 의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휴 올덤은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어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등록금이 더 싸긴 했죠. 하지만 왕실에서 복무했고 그의 행정 기술 덕분에 중요한 직함을 받게 되었죠. 이게 높은 지위에 오르고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통해 그는 나중에 학교에 자금을 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올덤의 학교의 문장에 쓰여진 좌우명은 라틴어 구절 사피레오드로 감히 현명해져라로 대략 번역돼요. 오늘날까지 그 학교는 여전히 같은 좌우명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올빼미의 선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를 상징하진 않아요.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 배지에 있는 올빼미는 도미라는 단어가 적힌 배너를 들고 있어요. 이모티콘을 읽는 것처럼 읽는다면 올빼미가 아울이니까 아울덤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 휴 올덤에 대한 언급이죠. 올덤타운의 문장을 보면 학교의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선택은 올덤의 발음을 지역 억양인 아울댐으로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학교의 마스코트와 마을의 마스코트가 모두 올빼미였던 건 설립자인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사진에는 불길하고 으스스한 일은 없다고 안심합시다. 무서운 걸 많이 봤으니까 좀 더 다정한 건 어때요? 네 번째 사진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눈을 가진 순진한 아이의 사진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건 부기맨이 아니에요. 아이가 앉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물체는 사실 그의 엄마예요. 이건 숨은 엄마 사진이라고 불렸고 빅토리아 시대에는 사실 아주 흔했어요. 1840년대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 개발된 최초의 카메라인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였어요. 이 카메라는 노출 시간이 수십 초에서 몇 분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 누군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완벽하게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기에게 포즈 좀 잡아봐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게 숨은 엄마 사진법이 탄생하게 된 이유랍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엄마는 프레임 안에서 숨어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종 커튼 뒤에 서거나 망토나 담요 아래에 있거나 의자 역할을 했어요. 가끔 사진작가들은 사진에 엄마가 보이는 부분을 제거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겪어야 했던 고난들이란 변하지도 않았네요. 몇몇 사진들은 꽤 잘 나왔지만 몇몇은 결국 악몽처럼 나왔어요. 이 관습은 1920년대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빨라지면서 엄마들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진에 불쑥 들어오는 게 유행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일주일 내내 땅을 파고 유적을 탐사하고 세계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고고학 유적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돋보기를 들고 땅을 파헤쳐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세요. 고대 역사를 더듬으며 도시를 돌아다니는 거죠. 화창한 오후에 에스퀼린 언덕 주변을 거닐고 있어요. 세 번째 젤라또를 다 먹었을 때 갑자기 그걸 발견했어요. 웅장한 도무스 아우레라, 일명 골든 하우스라고도 하죠. 로마 황제 네로는 기원전 64년에 이 거대한 궁전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공사는 기원전 68년에 끝났어요. 전성기에는 바티칸시 3배 크기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 건물은 금박 장식, 준 보석, 그리고 수많은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궁전에는 300개가 넘는 방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근처에 아름다운 포도밭과 동물로 가득 찬 숲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30m 높이의 거대한 네로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팔가콜은 그 건물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이었어요. 원래는 뒷벽에 폭포수가 떨어지던 연회장이었습니다. 홀은 밤낮으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마다 꽃잎이 위에서 떨어지곤 했어요. 네로의 후계자들은 궁전의 재료를 모두 뜯어냈어요. 오늘날 관광객들은 주요 구조물과 물론 팔가콜을 방문할 수 있어요. 궁전은 발굴되었고 맨병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지구 반을 비행한 후 우리는 캄보디아 정글 깊숙이 있습니다. 벌레 스프레이를 가지고 오길 잘했어요. 이런 열대기후에서는 모기가 극성이에요. 숲속에 숨겨진 도시는 앙코르입니다. 그곳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참고로 앙코르라는 단어는 크메르어로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 도시는 산업화 이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어요. 연구원들은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앙코르에는 놀라운 건축물 때문에 전 세계의 방문객들이 모입니다. 거대한 사암 덩어리가 사용된 크메르 스타일을 볼 수 있어요. 단지의 중심에는 바이온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은 216개의 웃는 얼굴로 장식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앙코르 제국 창시자의 얼굴이라고 해요. 탑들이 전에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곳은 덩굴로 덮인 미로 사원이에요. 도시는 1431년에 버려졌고 1840년대가 되어서야 재발견되었습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미국은 보통 고대 유적지가 많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여기 한 곳이 있어요. 콜로라도의 산악지대에 푸에블로원들의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메사베르데 국립공원 전역에 걸쳐 1190년대 즈음에 푸에블로인들이 지은 600개 이상의 절벽 거주지가 있어요. 절벽 궁전에만 150개가 넘는 방이 있었어요. 궁전은 사암과 진흙 반죽으로 만들어진 닫힌 건물이었어요. 발코니 하우스에 도착하기 위해 방문객들은 9m 높이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38개의 방과 2개의 키바로 이루어진 중간 크기의 마을을 볼 수 있어요. 키바는 푸에블로인들이 의식용으로 지은 전통적인 방입니다. 1300년경 메사베르데의 푸에블로인들의 거주는 끝이 났어요. 다행히도 유적지는 지금도 방문할 수 있어요. 테라코타 풍경을 좋아한다면 적절한 장소에 잘 오셨어요. 페트라는 고대 세계의 경이로움입니다. 요르단의 사막에 위치한 그 도시는 기원전 4세기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아랍의 베두인 부족인 나바테이아인들은 소위 장미 도시에 살면서 상당한 양의 불을 축적하며 수년간 번영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혁신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발명했어요. 페트라의 바위에 조각된 문처럼 생긴 유명한 구조물은 파라오의 보물창고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페트라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해요. 2000년대 초 페트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는 고대 마야 유적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티칼은 고대 마야 제국 수도의 유적 12,000개의 건물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것은 중요성 면에서 런던이나 뉴욕에 필적합니다. 북아크로폴리스는 티칼의 가장 오래된 유적지예요. 기원전 750년에 전적으로 인간의 손으로만 지어진 이곳은 왕과 족장들의 안식처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신전이 아름다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빨간색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석회암만 볼 수 있지만요. 고고학자들은 티칼의 쇠퇴 원인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뭄 때문이었을까요? 질병?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 티그리스 강의 왼쪽 2개에 있는 이상한 오래된 유적은 오래된 아치형 통로입니다. 이 도시는 800년 이상 페르시아 제국의 보석이었던 크테시폰이라는 도시에 속했어요. 그 도시에는 호화로운 궁전이 있었어요. 유리 모자이크, 보석으로 장식된 카펫, 그리고 많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왕족들은 대리석을 좋아해요. 그 아치는 황궁 건물의 일부였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독립된 구조의 아치였어요.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 도시의 막대한 재산은 다른 제국들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었고 결국 멸망하게 됐어요. 마야 유적지를 더 보고 싶으세요? 치첸이트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를 가진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멕시코의 유카탄주에 위치한 이 마야 도시는 15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절정기에는 35,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는 총 26개의 유적이 발굴됐어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엘 카스티오인데 지상 24m 높이로 서 있는 거대한 계단 같은 사원입니다. 그것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4명 각각의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플랫폼을 포함하면 태양년의 일수인 365개의 계단이 됩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오래된 잃어버린 도시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는 우리 인간이 사냥과 채집을 바탕으로 완전한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예요. 스코틀랜드의 해안에서 떨어진 오크니 제도에 위치한 스카라브레이라고 알려진 선사시대 유적지예요. 훌륭한 복원 덕분에 그 장소는 매우 잘 보존되어 있어요. 날로 돌로 지어진 가구, 그리고 심지어 원시적인 화장실이 있는 선사시대의 주거지를 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그곳에서 룬 기호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 그리스! 페타치즈 좋아하세요? 우리는 고고학 유적지의 중심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로도스의 거상이죠. 청동 거인으로도 알려진 그건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 도시 로도스의 항구에 서 있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어요. 그 거상은 32m 높이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조각상은 900마리의 낙타의 도움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54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파괴적인 지진이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려서 방문객들은 거대한 발만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조각상이 한때 서 있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폐허의 벽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 역시 폐허가 된 벽이에요. 멀리 영국 북부 지역에는 하드리아누스 방벽에 폐허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제국과 영국의 제국을 분리하기 위해 그 벽을 지었어요. 원래의 벽은 오늘날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유적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방벽은 한 해안에서 다른 해안까지 뻗어있는 117km의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하드리아누스의 방벽에는 제국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17개의 큰 요새와 수많은 감시탑이 있었습니다.